청취자 여러분, 혹시 바쁜 일정 때문에 점심 한 끼 굶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고프면 진짜 예민해지잖아요. 맞아요. 평소라면 그냥 웃고 넘어갈 동료 농담에도 막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르고 머릿속에는 오직 빨리 당분 먹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남거든요. 네네. 흔히들 분노는 빈속에서 나온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배고픔이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막 몇 달, 아니면 몇 년 동안 끝없이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통장 잔고는 아예 영혼이고 당장 내일 입에 풀칠할 간부법조차 없는 상태. 오늘 우리가 이 깊은 탐구 시간에 마주할 이야기는요. 요즘 유행하는 생존 서바이벌 프로그램조차 약간 장난처럼 보이게 만드는 텍스트입니다. 아주 날곱 그대로의 이야기죠? 네, 바로 1934년에 발표된 백신의 작가의 단편소설 적빈 속으로 오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만이라고 하면 매달 내야 하는 카드값에 허덕인다거나 아니면 사고 싶은 걸 좀 참아야 하는 그런 현대적인 결핍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약간의 불편함 정도? 하지만 오늘 다룰 주제인 이 적빈이라는 단어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자로 붉을 적자를 쓰거든요. 불글적이요? 네. 글자로대로 피부에 붉은 맨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발가벗겨진 아주 처절하고 절다적인 빈곤을 의미합니다. 와, 맨살이 드러날 정도의 가난. 단어 뜻부터가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목적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고생담을 듣고 슬프다 이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극단적인 굶주림이라는 물리적 압력이 어떻게 인간의 뇌 구조를 생존 모드로 완전히 재편해버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고귀하다고 믿는 도덕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읽는 내내 진짜 너무 불편하고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텍스트의 힘이 그만큼 압도적이죠. 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괴물이 한 사람을 어떻게 지워나가는지 첫 번째 단계부터 짚어보고 싶은데요. 소설 주인공인 그 늙은 여인이 동네에서 불리는 호칭 있잖아요. 그게 변하는 과정이 진짜 상징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매촌댁 늙은이라고 불렀어요. 친정이 그 은진송 씨 양반 가문이라서 나름 존경의 의미로 댁자를 붙여준 거죠. 네, 나름의 사회적 대우를 해준 셈이죠. 그런데 가난이 이 집을 완전히 삼켜버리니까 사람들이 매촌네 늙은이라고 깎아내리더니 급기야 나중에는 그마저도 떼어버리고 그냥 늙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회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거든요. 경제적인 몰락이 단순히 돈이 없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잃게 된다는 거죠. 네,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마저 증발시켜버리는 과정을 아주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나를 설명하던 맥락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가난이라는 속성 딱 하나만이 그 사람을 대변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 그 자체가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빈곤이 가하는 첫 번째 폭력이 바로 이 사회적 존재감의 소멸인 거죠. 약간 컴퓨터 포맷 버튼을 누른 것처럼 한 인간의 역사가 통째로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게다가 그 동네 면장아들, 그러니까 새파랗게 어린 청년이 이 여인한테 늙은이 이름이 뭔가요? 하고 대놓고 조롱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 아주 모욕적인 순간이죠. 그때 이 늙은 여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는 뼈대에 있는 가문이고 내 이름은 귀남이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여인이 진짜로 자기가 아직 양반이라고 굳게 믿어서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자기를 그냥 하나의 생물학적 고깃덩어리처럼 취급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나는 인간이다 이걸 증명하려는 마지막 방어선 같은 건지 말이에요. 저는 전적으로 후자라고 봅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해야만 안정감을 느끼도록 진화했거든요. 진화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군요. 네. 그런데 그 연결망에서 완전히 강제로 튕겨나갈 위기에 처하니까 무의식적으로 가장 찬란했던 과거의 데이터를 막 끌어오는 거죠. 자신이 가난이라는 전염병 덩어리가 아니라 귀남이라는 고유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너무 슬픈 호소네요. 하지만 비극적인 건 그런 절교조차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저 가난한 자의 우스꽝스러운 발악 정도로 소비될 뿐이라는 사실이죠. 참 잔인합니다. 그렇게 사회적 정체성을 다 빼앗기고 나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거울은 결국 가족뿐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비춰볼 수 있는 마지막 울타리요. 원래는 그래야 맞죠. 가족의 최후의 보르니까요. 그런데 이 적빈의 세계에서는 그 거울마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 늙은이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와, 이 아들들 행보가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읽으면서 정말 분노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늙은 여인이 남의 집 고용살이하면서 진짜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60원이라는 거금을 모읍니다. 그 당시에 60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극담집도 사고 농사도 지어보겠다는 평생의 꿈이 담긴 돈이었는데 아니 세상에 큰아들이 그 돈을 동네 노름꾼한테 속아서 하룻밤새 몽땅 날려버려요. 네, 허무하게 다 잃어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큰아들은 대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단순히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되게 무책임하고 도덕성이 없는 악인이기 때문일까요? 보통은 그렇게 욕하기 쉽죠. 저런 나쁜 놈 이러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희소성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희소성 마인드셋이요? 네. 인간의 뇌는 극단적인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인지적 대역폭이 급격하게 좁아집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는 거죠. 아, 전두엽이 마비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금 당장의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충동이 뇌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와, 인지적 대역폭이 좁아진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굶어 죽을 판인데 뭐 10년 뒤를 위해서 적금을 붓고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 자체가 아예 뇌에서 처리가 안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미래가 완전히 지워진 상태에서 큰아들에게 60원은 차곡차곡 불려나갈 종잣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단 한 번의 베팅으로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어떤 헛된 도파민, 그 도파민을 제공하는 탈출구였던 겁니다. 아, 그렇게 들으니까 또 소름이 돋네요. 둘째 아들 돼지도 상황이 비슷하죠. 물을 배워오잖아요. 네, 그러다가 진짜 죽도록 맞고 동네에서 쫓겨나고요.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멸적인 행동이죠. 이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재난 영화 있잖아요. 배가 침몰할 때 가족들이 막 서로 부둥켜 안고 구명조끼 양보하고 그런 장면이요. 네, 감동적인 휴머니즘이죠. 근데 이 소설 속 가족의 모습은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보트를 불태워버리고 남은 널빤지 하나에 올라타려고 막 서로의 머리를 물속으로 짓누르는 느낌이에요. 사랑이나 도덕 같은 가치가 개입할 틈이 아예 없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도덕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양보하면 내일 너도 나를 도울 것이라는 공동체의 신뢰가 있어야 성립하는 거잖아요. 아, 내일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라는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빈곤 앞에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은 그저 내 생존 확률을 낮추는 사치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치품이요? 와. 생존의 한계선까지 몰린 인간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아니라 한정된 산소를 나눠 마셔야 하는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도덕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정말 서늘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는 분석이네요. 현실이 원래 가장 차갑고 무서운 법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소설에서 가장 잔혹하고 진짜 압도적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으시죠. 며느리 해산 장면 말이죠. 네네. 둘째 아들, 돼지의 아내, 즉 벙어리 며느리가 만삭의 몸으로 막 굶어 죽어가는 해상 장면입니다. 시어머니인 늙은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 부잣집인 면장내로 달려가잖아요. 맞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죠? 바닥에 엎드려서 막 사정사정한 끝에 밥이랑 고기, 미역을 얻어냅니다. 솔직히 일반적인 드라마나 이야기라면 여기서 되게 눈물겨운 가족애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며느리 입에 밥을 먼저 넣어주면서 아가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해야 감동적이죠. 네네, 우리가 학습해온 휴머니즘 공식이 딱 그거니까요. 하지만 백신의 작다는 그 알량한 포장재를 가차없이 찢어버립니다. 며느리 살리겠다고 음식을 얻어온 시어머니가 정작 면장내 텐마루에 주저앉아서 그 고기와 밥을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와, 진짜. 자기 위장이 보내는 압도적인 아우성이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마저 완전히 집어삼킨 겁니다.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마치 다큐멘터리에서 극한의 굶주림에 몰린 초식동물이 자기 새끼를 외면하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생물학적인 본능만 남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비판적인 렌즈를 하나 딱 들이대고 싶거든요. 면장내 아내가 늙은이한테 음식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이, 그 늙은이 천천히 좀 먹어요. 체하겠네. 네,
그 대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핏 보면 되게 따뜻하고 동정심 넘치는 대사 같지 않나요? 걱정해주는 거니까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대사가 이 텍스트의 계급적인 대비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는 장치거든요. 아, 계급적 대비요? 연장내 안의 적셔는 분명 선의에서 비롯된 거겠죠.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우아한 걱정은 뼈다귀조차 씹지 않고 통째로 식도로 넘겨버리는 늙은이의 아주 야수적인 식욕과 강렬하게 충돌합니다. 아, 우아한 걱정과 야수적 식욕의 충돌. 네, 가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의 여유로운 시혜와 생존 벼랑 끝에 매달린 자의 처절한 본능, 이 둘 사이에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걸 그 한 문장에 완벽하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아, 구조적 불평등이 낳은 폭력성.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런데 그 폭력성이 면장 내에서 늙은이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가족 내부로 더 깊이 파고들죠. 네. 늙은이가 며느리 먹일 구호식량을 그래도 조금 남겨서 방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인 둘째 아들, 돼지가 그걸 몽땅 훔쳐먹어버렸어요. 아니, 자기 아내가 지금 피를 쏟으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말이죠. 정말 참담한 광경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위가 없다고 그 탯줄을 자기 이빨로 질근질근 지식이면서 끊어냅니다. 막 핏물 묻은 입술을 핥으면서요. 진짜 짐승 같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대목에서 아마 강한 거부감이나 진짜 혐오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막 욕이 나올 법하죠. 맞아요. 저도 속으로 욕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나 인성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의 고통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완벽하게 마비시키는가 하는 생물학적 환원의 메커니즘을 보셔야 해요. 생물학적 환원유. 예. 뇌 전두엽은 원선이 셧다운되고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만이 깨어난 상태입니다. 탯줄을 이빨로 끊는 그 행위 자체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문명이나 예의 범절이 모조리 증발해버리고 오직 원초적 생물체로서의 기능만 남았다는 걸 시각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아, 문명이 증발한 파충류의 뇌 상태.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 며느리라는 인물이 처한 위치가 너무 비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교차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네,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 빈민층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여성이고 게다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까지 가지고 있어요. 빈곤이라는 거대한 무게가 위에서 아래로 확 내리누를 때 가장 마지막에 그 모든 하중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존재인 거죠. 맞습니다. 겹겹의 어감 밑바닥에 이 며느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기 밥을 남편이 뺏어 먹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잖아요. 소리도 못 지르고. 약자들 사이에서도 더 약한 자를 착취하는 지옥 같은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손자가 태어난 걸 되게 기뻐하지만 사실 이 새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라면요. 그 지옥 같은 생존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새로운 먹잇감이 하나 더 던져진 것에 불과하니까요. 입이 하나 더 늘었다는 건 그저 또 다른 굶주림의 시작을 의미할 뿐입니다. 와, 새 생명이 굶주림의 시작이라니. 진짜 너무 암울하네요. 자, 이쯤에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이 되어서 좀 삐딱한 시선으로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떤 반론인가요? 기대되네요. 아마 현대의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늙은 여인은 예전에 남의 집 일하면서 60원이나 모을 정도로 엄청난 생활력이 있었잖아. 그리고 이제 귀한 손자도 태어났고. 네, 일리가 있는 시각이죠. 그럼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 언젠가는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 최소한의 희망적인 미래를 예측해 볼 수는 없을까? 이렇게요.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반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력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적 능력주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논점에 기반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아, 불가능한가요? 아예? 네. 왜냐하면 이들이 처한 가난은 개인의 의지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에너지가 완벽하게 고갈된 상태, 즉 생물학적 연력학 법칙의 함정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연력학 법칙이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걸 가장 소름 돋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 그 마지막 장면.
늙은이가 면장 내서 보리쌀 한 줌 몰래 훔쳐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그 장면이요? 네, 며느리 주려고 훔친 보리쌀을 품에 꼭 안고 가는데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파옵니다. 배변 욕구가 확 생긴 거죠. 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덤불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해결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늙은 여인은 엉덩이에 잔뜩 힘을 주고 똥을 억지로 참으면서 걷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알아요. 지금 똥을 누워버리면 낮에 면장 내에서 그 허겁지겁 얻어먹은 음식물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내일 아침 당장 쓰러져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때 늙은이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똥임으로 사는데 이렇게 말이죠. 와, 진짜 사람은 똥임으로 사는데 진짜 너무 원초적이고 처절해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족의 미래를 단선적으로 예측하게 해주는 냉혹한 은유입니다.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다층계에서는 생물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아, 에너지를 잃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군요. 네, 늙은이가 배설마저 참는 이 행위는 생명체가 열에너지의 손실을 막기 위해 벌이는 가장 원초적이고 비참한 방어 기제입니다. 이들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더 나은 삶을 계획하는 희망찬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단지 내일 아침에 숨을 쉬기 위해서 오늘 밤 자신의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 배설마저 통제해야 하는 무한한 생존의 불례일 뿐입니다. 이 덫에 갇힌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 탈출구를 찾아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뼈저리게 와닿네요. 아,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짧은 단편 소설이 단순히 옛날 가난을 묘사한 걸 넘어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해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간성을 발가벗기는 텍스트죠.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저희가 느끼는 이 먹먹함을 함께 느끼고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정보 3가지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정체성의 증발이었습니다. 극단적인 빈곤은 단지 통장 잔고만 앗아가는 곳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과 존엄성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가장 먼저 완벽하게 소고해버립니다. 아, 늙은이로 불리던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성의 사치화입니다. 위장의 고통이라는 생물학적 압도감 앞에서는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윤리 같은 고차원적인 가치들이 얼마가 무력하게 무너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이전에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작동하는 생물학적 기계라는 걸 뼈아프게 보여줬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진실은 이 빈곤이 철저하게 구조적인 굴레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아이의 탄생조차 전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생명유지의 기본인 배설마저 억지로 참아야 하는 그 결말. 가난이 개인의 나태함 때문이라는 우리의 흔한 편견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늪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적빈 속 인물들의 아주 짐승 같은 이기심을 보면서 혹시 혐오감이나 강한 불편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저도 보는 내내 괴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불편함 이면의 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타인에 대한 예의, 가족 간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이성적인 태도들. 네, 우리가 인간다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어쩌면 이 모든 고귀한 가치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에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위장이 채워져 있고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아주 취약한 특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와, 특권. 도덕이 특권이라는 단어가 정말 묵직하게 가슴을 때립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서늘하고도 예리한 통찰의 끝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인사드리고 싶네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 만약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경제적 안전망과 자원이 흔적도 없이 싹 치워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일 당장 입에 들어갈 쌀 한 톨조차 없는 그 아찔한 벼랑 끝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꽉 쥐고 있을 그 인간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다음 탐구 시간까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향해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깊이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